자, 들으신 대로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안보 분야 책임자였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 심사가 약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또 역대 이제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 130쪽 이례적으로 방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습니까? 일단은 영장 청구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방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130쪽이 됐다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130쪽이면 뭐 책 한 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을 신청할 때 보면 이제 범죄 혐의 자체가 뭐 몇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예. 또 왜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은폐를 하려고 했는지, 예. 뭐 삭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아마 그 정치적인 상황을 비롯해서 어떤 관계자간 회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한 걸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판사를 이제 설득해야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간도 한 10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영장 심사 때는 네. 8시간 40분 걸렸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8시간 한 30분 걸렸단 말이에요. 네. 10시간 이상 걸렸다는 건 그만큼 서로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는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요. 네. 김용희 전 해경청장이 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훈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첩보랄지 기밀을 삭제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풀려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유선이라고 알고 있는 안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던 서훈 전 실장은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예.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용인 전 해경청장이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구속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 서훈 전 실장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범죄가 너무 중대하고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휘관계에 비춰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건데 그럼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또 월북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 이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됐다고 본 걸까요? 그렇죠.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소옥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해경청장과 달리 예. 이 서훈 전 그 안보실장은 검찰이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네네.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고 책임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 이대준 씨가 살해된 다음 날 새벽 1시에 예.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죠. 네네. 거기서 두 가지를 지시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 월북 정황을 해경 쪽에서 발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나는 그 군사통합정보 처리 체계 그리고 국정원 첩보를 그 중에서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것은 삭제를 하라. 예. 이것을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이야기고 네. 이것은 또 그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예.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하. 서훈 전 원장이 전 실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 그 나중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수사를 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어제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저 서 전 실장은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첩보에 대한 배포를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포를 제한하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아니다. 뭐 어떻게 판가름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장희미 변호사께는 네. 증거인멸 우려와 중대성 이 부분하고 이 정책적 판단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법원이 현 단계에서 인정한 것은 이게 첩보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지우라고 지시했을 것인가?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게 많이 공유되는 것을 좀 저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범죄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증거인멸과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좀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삭제라는 말은 그럼 완전히 사라지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데 이게 여러 단위에서 정보가 좀 분산이 돼서 관리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본 원래 시스템, 국정원 내부나 이런 곳에서는 계속 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네, 네. 삭제라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여러 단위로 가는 것을 어느
일정 선에서는 좀 규제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해서 앞으로 법원에 가더라도 이 법원 단계에서 계속 법률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적 판단 이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저희 리포트를 좀 보신 것처럼 서훈 전 실장 구속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뒷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이 월북으로 단정지었다.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통치행위와 정책적 판단과 그 과정에서 범하지는 어떤 법률적 위반 네.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이미 검찰은 여러 과정에서 보면 죽부심에서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심사 자체를 굉장히 치열하게 또 장시간 했다라는 거고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끈 것 같고요. 최종 결정자, 최종의 책임자는 말하자면 안보실장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예. 그 뜻은 뭐냐면 통치행위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예. 우리 검찰이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즉 정치행위나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 자체가 어떻게 일반인들 잘 모르고 또 당시에는 의원들조차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렇게 일반 말하자면 국민들 속에서 네네. 하나의 어떤 사건화되는 것은 아마 조작, 보복 이런 어떤 혐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직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향할지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칼끝은 그쪽 윗선까지도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예. 심야대책회의에 그 국방부 장관, 해경,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 다 참석을 했어요. 네네. 그것을 주재한 사람이 그 서훈 전 그 안보실장이고 예. 그 회의 결과를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예. 어떤 증거를 없애는 것이나 첩보 내용을 없애는 것이나 예. 아니면 이거 월북 정황으로 발표하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그대로 보고를 했겠죠. 안보실장이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 최종 결정자, 책임자가 서훈이다 이렇게 했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 단서를 따랐어요. 아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서훈이 최종 결정자고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그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할 때 본인이 모든 보고를 다 받고 판단을 했고 정보도 특수정보까지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통치권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내가 최종 결정자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수사들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아니면 월성원전 여기도 다 그런 논리를 적용할 거예요. 아하. 이건 통치권 차원의 문제다. 예. 그래서 여기도 통치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검찰이 볼 때는 이 업무적으로는 그 서훈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그러니까는 각 부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뭐 그 해양경찰청장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안보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책임이 거기 있을 최종 것이다. 책임이 거기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문 전 대통령이 서욱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 도를 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 시점은 일단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긴 했거든요. 네네. 이게 서욱 전 장관이나 이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일단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아마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가장 통치권의 최후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국민들께 어떻게 알리고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좀 수습할 수 있을지를 책임지고 지시했던 주체인데 네. 이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이 부분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당시에 사실 국회에서 뭐 정보위, 국방위 전부 여러 뭐 미국단이나 미국 첩보 당국 그리고 국정원 등의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게 뭐 월북 아니겠느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여당 지금 현 여당의 국방위 간사도 있었고 예.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은 정보도 정황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이 결론만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입장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는 저런 발언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지 그거를 좀 판단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저게 틀린 말은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이제 정보와 정황은 그대로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정망대로 바뀌었다. 근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이게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월북으로 몰이를 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야죠. 네. 근데 왜 월북과 배치되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를 했느냐. 이게 사실은 쟁점이에요. 법적으로 네. 보면. 그러면 사실 월북이라는 걸 정확히 판단했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 왜 관계장관을 회의를 해가지고 월북으로 배치되는 게 월북이 아니다라고 되는 증거나 자료를 다 폐기하라. 네.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범죄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훈 전 실장이랄지 이제 관계된 사람들은 배포선을 제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배포선을 제외를 하려면 예. 월북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네. 또 월북이 아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존을 하든지 같이 삭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여기만 꼭 집어가지고 이걸 삭제를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 삭제 지시에 대해서 권리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에 의한 예. 권리 행사 방해하고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죠. 근데 뭔가 그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그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영장 전담판사 영장을 이제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에 정해진 방향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최종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체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단호해 보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는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여지를 남겨둔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 향해서 이 수사에 나선다. 이렇다면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김영재 전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그 겨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리스크를 느끼게 되고요. 예. 문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당내에서의 비리 혐의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민주당 이쪽 저쪽에서 뭐 조국 전 장관급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괴멸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사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입증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 같은 게 나올수록 아마 야당의 그 대응도 훨씬 어떤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를 가리키는 곳으로 수사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황과 이 어떤 그 정보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정보 정황이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정보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대준 씨가 어떤 뭐 도박비 때문에 공황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월북의 동기로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다시 조사해서 밝혀진 것은 그때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뭐 그런 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구명조끼가 없어진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 안에 배 안에 있던 그 업지도선 안에 있던 구명조끼가 그대로 다 있었다. 없어진 게 없다.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 월북을 하려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겠죠. 예. 근데 실족을 했으면 그냥 떨어졌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그대로 있었다는 게 새로 확인이 됐고 그때도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렸다고 했는데 근데 신발도 그 이대준 씨 건지 아닌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 네. 이런 정황과 정보가 바뀐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황이 바뀐 것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이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요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겼으니까 검찰 구형이 나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길었던 겁니까?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은 2019년도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왜 이제 와서 재판이 끝나냐. 예. 그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단 2019년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로스쿨 가는 데 있어서 예. 허위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유괴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고 네. 그다음에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그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또 추가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많아진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또 이 재판을 맡고 있던 담당 판사 2명이 또 휴직을 했어요. 근데 휴직을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사무부장이 받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판사가 와야 하고 그럼 사건을 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거든요. 예. 또 2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이제 그다음 이유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또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전 교수하고 또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징역 3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징역 5년 구형은 꽤 중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이건 구형량은 검찰의 의견 개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뭐 구속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구형도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구형표에 네. 따라서 딱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뭐 아들의 허위 인턴 관련해서는 이 인턴십 그 발급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것과 관련해서 유죄 인정이 또 된 판결이 이미 선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이게 피고인이 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도 구형량을 정하는 데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이 5년이라는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인턴십 발급해줬다는 거 그리고 딸이 6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조로 본다는 점 이것만 보면 사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이나 그런데 한 가지 관건은 예.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건은 예. 이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성격도 있을 수가 있고 비난 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이 사실상 형을 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조국 전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검찰은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어차피 정경심 씨 재판의 결과와 거의 공범이거나 네. 주종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 상당히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어느 정도는 구명이 됐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났고 관련자들도 이미 재판이 끝나 있는 상태에 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명확하게 자기 입장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어떤 뭐 시인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지위도 오히려 정경심 씨보다 훨씬 말하자면 본인이 예.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을 했고 네. 뭐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더 그 중요하게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도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도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전의 내용인데 조 전 장관 최후 진술에서도 또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 좀 법원에 호소를 했거든요. 조 전 장관의 호소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소들이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호소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실제로 내가 관여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그 정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호소도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딸 장학금 문제인데 딸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그때 내가 보수 정부에서 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나에게 뭘 보고 또 장학금을 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뭐냐면 그때 노한중 그 지도교수가 네. 노한중 지도교수가 나중에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그때는 민간인 그 교수 신분이었지만은 그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 시점에 노한중 그때 교수의 그 피스에서 하나 압수된 메모가 그때 하나 발견돼서 그 논란이 일어났죠. 뭐냐면은 부산시장 면담 이렇게 해서 이 부산대 장모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치의로 임명되는데 내가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후에 일종의 그때 장학금을 받은 보답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깨지는 것이 많아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1심이니까 1심 선고하고 계속 재판 과정에서 그 확인이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부인 정경심 씨가 수감돼 있다가 한 달 치료를 받으러 나왔었죠. 정 교수 측은 형 집행정지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데 다시 심의해달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재수감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했다 다시 거절된 경우는 뭐 의사가 일단 판단을 한 거죠. 그냥 정치적 고려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의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뭐 수술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수술 받고 치료하고 또 연장 신청을 해서 또 한 달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연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걷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에서 이제 허리랄지 디스크랄지 그런 걸로 형집행정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 수감을 하게 되면 신체가 뭐 불구화된다랄지 생명의 위험에 생긴 경우에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론 굉장히 중대한 측면도 있어서 형집행정지 한 것 같은데 일단 수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까지 연장했는데 이제 두 번은 좀 연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저게 지금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 저와 관련된 이제 전문 의사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수감을 못할 정도냐,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주면 생명이랄지 신체가 아주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기각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일단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얘기의 전제는 지난번에 부산에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랬고 이제 본인 현실 정치 뛰어들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관악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찬 전 총리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지금 정태우 의원하고 유경호 의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해찬 전 총리하고 조국 장관은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유기용, 정태우 이 현역 의원들하고의 조정도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조정해서 한 자리를 띄워보라고 하면 조국 장관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나는 분명히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지금 우리가 법리적으로 보면 기소 중 재판 중에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심지어는 법정 구속까지 예상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건 또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취해져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설과 전당대 출마설 뭐 여기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좀 가능성은 어떤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오는 이유가 이준석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야당에서 여당 대표로 된 이후에 그 새 정부가 전혀 호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호흡을 맞추지 못해서 곤란을 겪었고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인물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돼 있어요.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성향이 이준석 전 대표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친정 체제 여당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맞설 만한 인물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차원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는데 근데 현실 가능할 것이냐? 현실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이것은 인사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장관 댁에서 내보내면서.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 임명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 파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번에는 아직 그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월 말 3월 초까지 전당대회가 그때 열리니까 그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또 사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수완박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보다는 다음 총선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그 관측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을 해라.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한 장관이 정치에 나서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이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사실 핫한 인물인 건 맞죠. 정치권에서 또 국민의힘에도 대안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거론되는 여러 주자들 나오고 있는데 썩 확실한 카드다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권영세 의원 장관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뭐 전당대회 치를 때 당원들의 표심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카드이냐 그렇지 않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정치적 컬러를 맞춰 나가려고 하지만 이게 최상의 카드인가. 그러니까 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이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이 뒷받침하면서 이 대통령의 그냥 오른팔 이미지 그리고 정치 경험이 사실상 일천하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실상의 말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의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쟁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TBS에 출연 중인 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하차설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TBS에 대한 이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11월에 통과됐고 어제 공표가 됐습니다. 이 점도 이제 부담이 된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안 자체도 이제 거의 500억 수준에서 350억 적시가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 또 주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방송 중에 뭐 TBS를 갑자기 교육 방송으로 한다. 그냥 나만 나가라고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예상할 듯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도 뭐 TBS 자체에서도 김원준 씨에 대한 막대한 어떤 출연비를 줄 수 없다면 본인도 거기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어준 씨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음모론을 퍼뜨린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논란을 낳았던 그 당시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경작인 김 선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죠? 그게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한 일자도 기억하십니까? 1997년 5월 7일입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이게 행정이 부재했던 거예요. 명확히 정치의 책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골목에 이런 큰 인원이 모일 때는 일방통행로로 설정했거든요. 이번에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어준 씨 방송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의혹 제기
또 정치적 편향성이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었던 거 지금 화면을 들어서 보셨을 텐데 지금 보면 이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내려져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서울시 의회가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지원을 끊는 조례를 지원을 하는 조례를 폐지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데 올해 지원이 320억, 내년이 232억입니다. 이것은 전체 교통방송 운영비의 70%에 달하는데 이것을 끊는 이유를 든 것이 정치적 편향성이었어요. 서울시 이해가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호준 씨의 뉴스공장. 그렇다면은 정치적 편향성을 완전히 해소를 하면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2024년에 완전히 지원이 끊겨서 운영비의 70%가 없어지면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뭐 존폐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를 한다면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그럼 김호준 씨다. 그렇게 되면은 김호준 씨가 스스로 본인이 교통방송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면은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유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십니까? 사실상 이렇게 언론사를 다루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언론사든 정치적인 어떤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김호준 씨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걸 시에서 조례로 사실상 광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TBS는. 그런데 예산을 깎으면 그 방송국은 존폐 위기에 가로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회적으로 이 앵커직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후폭풍이 과연 감당이 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글쎄 그냥 의혹 제기가 아니고 지금 쭉 보셨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청취자들과 이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회자가 지는 것이고 방송국, 언론사가 지는 것이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정치권에서 예산으로 쥐락펴락하는 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그 김호준 씨의 정치 편향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시에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방송인으로서 자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 프로그램 자체에 그 제목도 잘못됐다고 봐요. 뉴스 공장. 뉴스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 가짜 뉴스 찍어내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래서 프로그램 명도 바뀌어야 하고요. 진행자 자체는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그렇게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김호준 씨의 어떤 하차 자체는 그건 자업자득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TBS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진 하차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일단 뉴스공장과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은 좀 개인적인 견해인 것으로 저희가 좀 지적을 이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 4억 원을 준 사실을 처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측은 허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먼저 장유미 변호사께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관련 진술 자체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남욱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경위로 돈을 건네게 됐냐. 2014년도에 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던 국면이라 우리가 이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해줬다. 한 12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중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4억 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남욱 변호사가 해왔고 동일한 진술을 최근 검찰이 김만배로부터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동규 씨가 실제로는 이런 후보 캠프에서 이름을 뭐 걸거나 들어와서 활동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 사실부터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아서 마치 이게 정치자금으로 본인이 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 아니면 실제로 전달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후보 캠프에 꼭 있어야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 캠프에 있어야만이 어떤 자금 조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것이 후보에게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장동 일당으로 할 수 있는 유동규는 전면적으로 폭로를 하고
남욱은 들었다고 하면서 폭로를 해요. 근데 이제 남욱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인이 그 40억 정도를 계속 이재명 측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자체를 어디서 가져왔고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돈을 남욱 씨에게 지급했던 그 뭐 분양 대행업자랄지 아니면 뭐 토목업자들이 얼마 줬는데 그러 주면서 그 어떤 성남시장 뭐 선거자금, 뭐 인허가 문제에 관련해서 쓴다고 해서 준 것이라는 내용 증명 문건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돈을 전달하는데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주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규는 다 인정을 하죠. 근데 김만배 씨는 약간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 하면서 또 인정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만배 씨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천화동 1호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재명 씨 측이라고 하는 것과 내 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형량에서 차이도 볼 뿐만 아니라 천화동 1호가 내 걸로 되면 사실은 이 돈에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화동 1호에 대해서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욱 씨나 유동규 얘기에 의하면. 근데 주지 않고 있으니까 남욱한테 돈을 또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남욱이나 유동규 준설의 신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과연 또 다른 어떠한 폭로를 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불리가 굉장히 영향력을 받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과 남욱 변호사 측은 양측이 좀 공방을 벌였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김 씨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목이 포함이 됐냐 이거를 두고 남욱 변호사는 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 씨 측은 신빙성이 적다, 좀 과장이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그 민간 지분 중에서 그 24.5% 그러니까 전체는 700억이고 세금하고 비용 빼면은 그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유동규 씨 진술이 그대로 가면은 이 김만배 씨는 이재명 그 대표와 공범관계가 돼버려요. 배임죄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본인 지분으로 돼 있는 이 돈, 또 700억 비용 빼고 이 본인 거라고 돼 있는 이 428억이 나중에 그 배임으로 공범이 되면은 범죄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한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와 서로 이 연결고리를 가급적 끊으려고 하고 그것이 어제 그 남욱 변호사가 이 경인호주 출석한 재판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들이 어제 계속 쟁점돼서 오간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유동규 씨가 대선 캠프에 그 선거 캠프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황을 보면 유동규 씨는 그 청남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선거가 되면은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그 캠프 일을 하다가 다시 거기 들어간 거를 2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선거 캠프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설계를 자신이 했고 최종 책임자가 맞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지사님.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남욱 변호사는 엊그제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대표의 역할은 허가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갈수록 그 남욱 변호사는 거의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실질적인 소유주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가져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것은 남욱 변호사는 그 당시에 주요한 액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신경으로서는 본인 매우 자유롭게 자기의
말하자면 뭐 제의 말하자면 경중에 있어서 예.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떤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중요한 거는 김만배가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그 남욱의 말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의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영주 전 의원께.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척근 수사일 뿐이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표까지 겨눈다라고 할 정도의 물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주의 4.0을 비롯해서 예. 친노 그룹, 친문 그룹들이 별다른 좀 예.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지지자들과 네. 또 친노 그룹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이제 총선에 가까울수록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